안녕하세요. 그녀의 북살롱 미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작가 로맨 가리의 소설 새벽의 약속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집을 아주 잘 해놓은 그런 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죠. 이 책 새벽의 약속은 얼마 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샤를로트 갱스브룬가 이 주인공 어머니 역으로 나왔던, 사실 그녀의 영화죠. 로맨 가리 실제 어머니가 모델인 그런 소설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뭐 소설일지 모르겠지만 소설로 읽히지 않는 그 작가 로맨 가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를 감싼 두 팔 사이로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했다. 비웃음과 손가락질, 그리고 경멸의 시선까지 그 무엇도 들어오지 못했다. 그 사이에는 오직 새벽의 약속만이 있었다. 오래전 둘만의 비밀처럼 손가락 걸었던 새벽의 약속만이 있었다. 그녀는 훌륭한 배우였습니다. 적어도 내겐 그랬어요. 그녀는 제가 설 무대를 위해 열정적인 몸짓을 멈추지 않았죠. 니나는 무대의 구석진 자리에 올라 주연 배우를 돋보이게 하는 몸짓을, 그녀의 목소리에 합을 맞추는 노래를 불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니나에게 닿는 일은 거의 없었다. 심지어 실수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무대의 시선은 주연의 것이었다. 넘치는 끼와 품위 있게 마른 나무 같은 몸, 그리고 그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는 아름다운 새의 목소리. 니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기에 그녀의 꿈은 언제나 무대 위에서 펼쳐졌고 배우라는 이름으로 완성됐다. 그러리라 믿었다. 하지만 드넓은 무대를 한 품에 안기에 세상은 너무 넓었고 눈은 깊이 쌓여만 갔다. 16살, 집을 나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니나의 삶은 피곤하게 쌓이고 있었다. 눈밭 위로 유랑극단의 마차 바퀴자국이 남으면 그뿐. 찰나의 시간이 흐르면 다시 덮여버리고 말았다. 그런 니나를 주연으로 만들어주는 시간은 그와의 짧은 만남뿐이었다. 카체프라는 성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지워진 그 남자. 그와 나누는 짧은 시간이 전부였다. 그는 잠시 동안 니나를 무대 중앙에 올려놓고는 홀연히 사라져버렸다. 자신의 성을 이을 아름다운 눈을 가진 아이만을 남긴 채. 모스크바의 눈길은 여전했지만 그녀 뒤에 더 이상 유랑극단의 마차 소리는 따라붙지 않았다. 함께하는 건 작고 얇은 담요에 쌓여 하늘을, 아니 어쩌면 자신을 바라보는 로맨 카체프의 눈빛뿐이었다. 이 로맨 카체프, 담요에 쌓인 갓난아이, 그가 이제 로맨 가리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훗날의 대작가가 되는 거죠. 니나는 걸었다. 그러니까 로맨 가리의 엄마예요. 니나라는 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를 그 길을 걸었다. 뒤로는 과거의 발자국이, 앞으로는 눈에 파묻힌 부츠가 보였다. 니나는 고개를 들었다. 미래를 보아야지, 눈부신 미래를. 니나의 걸음은 모스크바를 떠나 빌로로 향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봐달라고 어머니는 몹시 힘이 들 때면 제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제 눈에서 용기와 새로운 행복을 길어냈습니다. 빌로에 발을 딛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리라 기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보다 더 참담했다. 꿈을 포기하는 것은 당연했다. 무대에 오르는 일만큼 수지가 맞지 않는 일도 없었다. 그 시간에 삭바느질을 하고 남의 집 청소를 해야 했다. 그렇게 근근히 돈을 벌어 로맹한테 바쳤다. 어린 로맹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야 했다. 부족한 것은 딱 하나, 아버지로 좋겠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허락할 수 없었다. 하지만 다짐의 시기도 잠시. 로맹이 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자신이 한 약속을 깨버릴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 아이에게 따뜻한 시선은 사치였다. 그래서 니나는 직접 학교가 되기로 결심했다. 가르쳐야 할 것은 너무나 많았다. 러시아적인 것을 익힌 후에는 폴란드적인 것을 가르쳤다. 그것은 과거를 담고 현재를 살기 위한 가르침이었다. 이제 미래가 필요했다. 러시아나 폴란드는 내 아이 로맹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고 니나는 믿었다. 이 푸른 눈의 아이를 어떠한 우아함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땅에 뿌리내리게 할 수는 없었다. 로맹을 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프랑스뿐이었다. 그래서 니나는 프랑스어를 가르쳤다. 겨우 발음을 익히자마자 로맹은 프랑스 국가를 외워야 했다. 국기가 없음에도 벽을 보고 계속해서 프랑스 국가를 불렀다. 그것이 니나의 어머니 니나의 가르침이었다. 눈을 감고도 프랑스 국기를 떠올릴 정도가 되자 니나는 빅토르 위고의 시를 읽혔다. 빅토르 위고, 그는 위대한 작가 중에 매독에 걸리지 않고 단명하지 않은 유일한 작가였다. 니나는 로맹에게 그런 대문호의 시를 읽혔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니나는 로맹에게 손을 뻗어 사교계의 춤도 가르쳤다. 상류사회의 일원이 될 로맹에게 사교춤은 필수적인 교양이었다. 바닥을 끄는 스텝의 마지막 박자가 멈추면 해가 저물었고 로맹은 배운 대로 니나의 손에 입을 맞추었다. 니나는 그 짧은 여운에 피로와 행복을 맞바꾸었다. 빌로에서의 저녁은 늘 그러했다. 부족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까요? 온통 다 부족한 시절이었던 겁니다. 이 책 새벽의 약속은 어머니 사후에 대작품들을 많이 남긴 이 로맹가리가 자신을 그 작가로 살 수 있게끔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자기를 작가로 위대한 작가가 될 수 있도록 길러준 어머니에 대한
헌정소설이라고 할까요? 그래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정말 감탄, 감동이 막 쏟아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슬픈데, 너무 슬픈데 뭐랄까요, 따뜻함, 그리고 절망의 순간에서도 유머와 기지가 넘치고요. 이 삶에 대한 끌어오르는 듯한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그런 작품,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로맨가리와 그의 엄마, 니나라는 여성. 그리고 그 모습 속에 아마도 세상 많은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져 있겠죠. 니나는 빌로에 풀었던 짐을 다시 싸기 시작했다. 빚쟁이들의 독촉 때문이기도 했지만 조금 더 가까워져야 했다. 로맹을 프랑스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곳으로 보내야 했다. 니나는 폴란드 바르샤바로 방향을 잡았다. 무대 위에서는 우아한 점프와 암전이 이어지면 시간과 공간이 원하는 대로 바뀌었지만 현실은 현실일 뿐이었다. 그러니 무슨 수가 있겠는가? 그저 걷는 수밖에. 바르샤바에서도 니나는 수많은 잡일을 하며 돈을 벌어야 했다. 하지만 쉬지 않고 일을 해도 로맹에게 번듯한 학교를 제공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그래서 니나는 로맹을 저렴한 교육기관이었던 김나지움에 보냈다. 마침내 로맹은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로맹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의 가방 안에 든 빵과 초콜릿이 든든한 친구처럼 함께 문턱을 넘어주었기 때문이다. 니나는 피곤에 절어 잠기는 눈과 부르튼 손가락의 대가로 그것을 마련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다른 조건 탓으로 길을 죽일 필요는 없었다. 장차 프랑스의 대사가 될 아이라면 더욱이 그랬다. 훗날 로맹가리가 프랑스의 대사가 됩니다. 대사가 돼서 미국에서 프랑스 대사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로맹으로서는 처음 받는 정식 교육이었지만 뒤처지지 않았다. 특히 언어에 관해서라면 폴란드인보다 뛰어난 폴란드어 실력을 과시했다. 그뿐 아니라 연극과 같은 과외 활동에서도 로맹은 월등했다. 그런 모습을 보일 때면 니나는 외쳤다. 넌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야. 너의 어머니인 내가 말하는 것이니 틀림없단다. 명백한 과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맹은 책가방에 그 말까지 담았다. 그것은 보답이었다. 니나의 투쟁에 대한 최소한의 보답. 로맹은 알았던 것이다. 자신이 눈을 뜰 때나 혹은 감을 때, 꿈을 꿀 때나 빵을 씹어 넘길 때, 어머니는 어떤 순간에도 자신을 위해 삶의 최전선에서 투쟁을 벌였다는 사실을,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그 투쟁에 로맹은 조금이나마 보답을 하고 싶었다. 지금은 그저 단어를 외우고 문장을 쓰고 좋은 성적표를 가져다 주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아니, 한 가지 더. 로맹은 시를 읽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아름다운 목소리로 완벽하다고 불리는 세상의 시들을 읽었다. 니나는 감격했다. 바이런, 푸시킨, 빅토르 위고까지 알고 있는 모든 위대한 시인의 이름을 로맹의 가슴에 붙여주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그 명찰들은 두 사람을 지켜주지 못했다.
차별과 갈등, 러시아에서 온 유태인의 우체통에 든 것이라곤 차별과 갈등,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런 위험한 것들로부터 니나를 지키기에 로맹은 너무나 어렸다. 니나는 천천히 담배를 한 대 피우고는 곧장 일어났다. 그리고 그 길로 프랑스 영사관에 갔고 공무원들은 몹시 연극적인 몸짓과 말투로 두 사람의 프랑스행을 결정지었다.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를 저토록 일하게 하는 세상이. 프랑스 남부지방 니스에 도착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그런 행로를 거쳐서 니스에 도착해요. 니스의 따뜻한 햇빛마저 두 사람의 부추에 묻은 눈을 녹여주지는 못했다. 니나는 여전히 잡일을 해야 했고 로맹은 어머니의 기대를 채워주기에 아직 키가 작았다. 문제는 니나의 몸 상태가 예전보다 훨씬 악화되었다는 점이었다. 몸을 아낄 새 없이 온갖 일을 해야 했던 그녀였기에 병에 시달리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 특히 당뇨가 점차 심해져 거리를 걷다가 쓰러지는 일마저 생기곤 했다. 니나는 그럴 때를 대비해 항상 입던 회색빛 코트 안쪽에 "저는 당뇨 환자입니다. 제 가방 속에 있는 봉지 설탕을 먹여주세요" 라는 쪽지를 넣고 다녔다. 이 사실을 위대한 존재가 될 어린 로맹이 알 필요는 없었다. 로맹에게 필요한 것은 빵과 국이었지 걱정거리가 아니었다. 그런 어머니 니나의 헌신의 빛을 받아 로맹은 부족함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지고 싶었고 트로피가 걸린 모든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었다. 새벽부터 잿빛 코트를 입고 집을 나서는 어머니, 자신을 위해 기꺼이 지팡이를 손에 쥔 어머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은 훌륭한 성적표와 우승 트로피뿐이었다. 뚜렷한 목적의식은 결과를 낳았다. 모국어가 아님에도 프랑스어 과목에서 그를 따라잡는 이는 거의 없었고 만점의 언어 성적표를 가져갈 때면 니나는 소리 높여 대문호의 이름을 읊었다. 그녀의 기준에선 노벨 문학상도 이미 로맹의 것이었다. 때로는 탁구 대회의 우승 트로피를 집에 가져갈 때도 있었다. 그렇게 로맹은 자신의 손에 쥔 모든 것을 휘두르며 명예를 갈구했다. 어머니에게 전해줄 명예를 말이다. 한 번은 그에게 테니스 라켓이 주어졌다. 기본 자세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로맹이었지만 니나의 생각은 달랐다. 니나의 눈에 로맹의 어깨에는 이미 프랑스 국기가 달려 있었다. 프랑스를 대표해 라켓을 휘두르는 로맹의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그래서 니나는 곧장 테니스 클럽으로 향했다. 동네 운동장과는 다른 곳이었기에 그곳을 통과하려면 입회비가 있어야 했다. 니나에게 그런 돈이 있을 리 없었다. 그녀는 돈 대신 당당하게 편 어깨와 도끼 어린 눈빛으로 클럽 운영자를 찾아 나섰다. 용건은 간단했다. "여기 장차 프랑스를 책임질 선수가 서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받아주시면 훗날 이 클럽의 명예를 높여줄 것입니다." 클럽 운영자는 너무나 황당해서 헛웃음이 날 지경이었지만 그녀의 당당함 앞에서는 진지하게 답해야 할 것 같았다. 그는 최대한 예의를 갖춰 설명을 하였지만 니나는 막무가내였다. 옆에선 자기 아들의 얼굴색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는 관심도 없었다. 니나로 인해 클럽에 한바탕 소동이 일자 운영자는 지금 여기에 스웨덴의
구스타프 전화가 와 있으니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사정했다. 하지만 니나의 귀에는 조용히 해달라는 간청 대신 구스타프 전화라는 말만 들어왔다. 니나는 고개를 돌려 클럽 안을 샅샅이 훑어보고는 저 멀리에 있는 군주를 향해 뛰었다. 전하, 제 어린 아들은 테니스의 비범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볼셰비키들에게 재산을 몰수당해 이 패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도움을 좀 주십시오. 클럽 운영자는 안절부절 못하며 니나 곁에 섰다. 다행히 구스타프 전하는 니나를 바로 물리치지 않고 조용한 음색으로 말했다. 저희가 할 줄 아는 것을 먼저 봅시다. 자, 니나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였다. 이제 라켓을 휘둘러야 하는 것은 어린 로맹의 몫이었다. 하지만 도끼 어린 눈빛이 실력을 채워주지는 못했다. 테니스 라켓을 잡은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그런 상태였다. 로맹은 처참한 모습으로 되는 대로 라켓을 휘둘렀고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니나는 그런 로맹을 보고도 훌륭하다며 처음 라켓을 잡은 아이의 스윙으로는 볼 수 없는 경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다. 니나가 그 정도의 반응을 보이자 처음에 어이없이 쳐다보던 이들도 하나둘 인정해 고갯짓을 했다. 구스타프 전하 역시 로맹의 실력 때문이 아닌 니나의 모습에 감동하여 로맹의 이 패비를 대신 내주기로 결정한다. 뛸 듯이 기뻐하는 니나 옆에서 세상의 모든 부끄러움을 끌어안은 채 로맹은 고개를 숙였다. 로맹이 그 클럽의 바닥을 본 것은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식탁 맞은편에 앉아 가끔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들 때면 어머니에 대한 내 사랑을 담기에 세상은 너무 작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테니스 클럽의 수모 이후 로맹은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어머니의 소망을 이루어주고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약속을 완성시켜줄 가장 빠른 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로맹은 손에 펜을 들었다. 담임 선생님이 역시 로맹에게 직접 작품을 써보라고 권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글에 언제나 위대한 문인의 이름을 붙여 칭찬해 주었다. 이 정도면 도전해 볼만했다. 결실은 금방 드러났다. 장문 활동에서 1등을 한 것이다. 로맹은 크게 만족했다. 시작이 이 정도면 앞날을 보장할 수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런 믿음에는 시간 제한이 붙어 있었다. 재료를 향해 달려가는 시간 제한이. 니나가 지인의 도움으로 호텔 메르몽에서 일하게 되면서 두 사람의 생활은 예전처럼 지독한 냄새를 풍기진 않았다. 하지만 그 시기가 조금 늦은 것은 사실이었다. 니나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고 그 사실을 로맹에게 숨길 때마다 병은 더 깊어졌다. 길가에서 쓰러질지언정 로맹의 앞에서는 결코 쓰러지지 않았던 니나였다. 그러나 그날만큼은 버틸 수 없었다. 호텔 계단을 오르며 일을 하던 니나는 자신을 가누지 못한 채 쓰러지고 말았다. 손가락 하나하나 몸 전체가 떨려왔고 곧 혼수 상태에 빠졌다. 다행히 금세 의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 모습을 목도한 로맹은 무릎이 꺾이는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주저앉고 말았다. 고작 탁구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고
장문 시험에서 1등을 한 정도. 거기에 만족하던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다. 어머니는 언제나 자신을 향해 빅토르 위고를, 노벨 문학상을, 프랑스 대사를,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외치며 믿음과 헌신을 보여주었는데 자신은 그 모든 열매를 받아먹으면서도 입가에 묻은 과즙을 닦는 데 만족했던 것이었다. 로맹은 그날로 당장 휴학계를 내고 방에 틀어박혔다. 제가 스포를 좀 하자면 로맹 가리는 성장하면서 어머니가 바랐던 것을 결국에는 이루어냅니다. 불후의 작가로 거듭나죠.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맞먹는 종이를 쌓아두고 불후의 명작이 될 작품을 쓰는 것이었다. 시간을 남기지 않고 글을 쓰고 있으면 니나가 먹을 것을 가지고 방에 잠시 들렀다. 그녀는 아들의 눈을 보고는 다시 방을 나섰다. 그렇게 완성될 작품에 어울리는 이름이 필요했다. 로맹 카체프로는 부족했다. 니나도 동의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틈이 나면 해왔던 새로운 이름 찾기에 집중했다. 후보엔 여러 이름이 있었지만 결정된 것은 프랑스아 메르몽이었다.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이름이 정해지자 마지막 장을 봉투에 넣을 수 있었다. 로맹은 출판사에 작품을 보냈다. 그러나 작품은 그 상태에 그대로 돌아왔다. 다음 출판사도 그 다음 출판사도 마찬가지였다. 로맹과 니나는 생각했다.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정도니 편집자들도 마음에 들지 않겠지. 두 사람은 다시 이름을 생각해내다가 루시앙 브릴라르라는 이름을 새겨서 다시 출판사로 보냈다. 하지만 니스에는 주소를 읽지 못하는 멍청한 우체부들만 가득했는지 봉투는 자꾸만 되돌아왔다. 그때 정말 덜컥 겁이 났어요. 제 시간에 그곳에 도착하지 못할 것만 같았어요. 불후의 명작 위에 먼지만 쌓이자 로맹은 겁이 났다. 작가로서의 성공은 물론이고 대학에 진학하고 군대에 가고 프랑스 장교복을 입기까지 그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기까지 너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로맹은 어머니가 그 시간을 버틸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 걱정을 쏟아낼 때면 니나는 담배를 비벼 끄며 말했다. 공부를 마칠 시간은 충분하다. 넌 장교가 될 거야. 훈장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 그때까지 부족한 것 없도록 해줄 것이니까 걱정할 건 없단다. 그러고는 덧붙였다. 정의라는 게 있는 걸. 두 사람의 생, 그것을 글자 그대로 무시해버리는 건 이치가 아니었다. 불명예스러운 일이 이곳 프랑스 땅 위에서 펼쳐질 리 없었다. 그래요. 어떻게 이 땅에 왔는데요. 잘 돼야죠. 꿈을 이뤄야죠. 니나는 그렇게 믿었고 로맹은 여전히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아주 짧은 시간뿐이었다. 로맹이 그녀의 손을 잡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액상-프로방스 대학의 법과에 진학한 로맹은 생애 처음으로 니나와 떨어져 지내야 했다. 하지만 그의 가방에는 그녀가 싸준 소시지와 치즈가 있었다. 어린 시절 김나지움의 문턱을 넘었을 때와 같았다. 로맹은 그곳에서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친구들은 그에게 공부벌레 혹은 곰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지만 그 소리에 웃을 시간조차 없었다. 최대한 빠르고 완벽하게 목표를 이루어야 했다.
게다가 로맹에게는 친구들과 달리 또 다른 목표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빅토르 위고가 되는 것이었다. 로맹은 학업 중에 틈틈이 글을 썼다. 장교와 대사가 되는 게, 프랑스 대사가 되는 것이 어머니의 명예를 높이는 일이라면 글을 써서 성공하는 것은 어머니를 예술가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래요. 자기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작가가 되는 것이나 매한가지죠. 그랬기에 로맹은 무엇이든 써야 했다. 작품을 완성하면 곧장 문학지 그랭구아로에 투고했다. 하지만 파리의 우체부들도 니스와 다르지 않았는지 봉투는 그대로 되돌아오기 일쑤였다. 로맹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니스에 계신 어머니는 자신의 글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가능하면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잡지를 흔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행복에 겨워 자랑하실 수 있을 때 성공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글은 점점 엉망이 되었고 로맹은 결국 한 가지 꾀를 내기로 결심한다. 그것은 바로 그랭구아르지에 실린 글 중 하나를 자신이 필명으로 낸 것이라 속이는 일이었다. 그러면 어머니는 남의 글을 아들의 글인 줄 알고 기뻐하며 잡지를 흔들 수 있을 것이었다. 부끄럽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니나에게 전달된 필명이 여럿 쌓이기 시작했을 무렵 로맹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다. 폭풍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그랭구아르 한 페이지 전체에 실린 것이었다. 로맹은 그 소식을 곧장 어머니에게 전했다. 어머니의 손에 들린 진짜 로맹의 작품이 담긴 그랭구아르. 니스의 시장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니나는 춤추듯 잡지를 손에 들고 시장을 거닐었고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에게까지 예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을 했다. 오래전 모스크바를 떠난 후 처음으로 무대에 선 것이었다. 물론 공짜표인데다 단장도 조명도 없었지만 말이다. 니나의 억척스러운 아들사랑과 그간의 시간을 아는 이들은, 그간의 역사를 아는 이들은 니나의 목소리에 박수를 보냈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온갖 잡일을 하고 아들만을 위해 살고 지팡이를 짚고 당뇨에 시달리던 지난 날들이 그것 하나로 충분히 보상되었다. 그 대신 니나는 눈물을 흘리진 않았다. 그것은 주인공 로맹의 몫이었다. 니나는 결코 주연의 역할을 빼앗을 생각이 없었다. 전쟁이 선포되고 징집령이 떨어졌을 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5시간이나 택시를 타고 저를 만나러 오셨죠. 로맹과 니나 두 사람의 무대의 막이 다 오르기도 전에 조명이 꺼졌다. 어리둥절해하는 두 사람 사이로 전쟁이라는 무대가 펼쳐졌다. 일찍이 패배를 경험해본 프랑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시련이었다. 상대는 히틀러였고 히틀러의 상대는 로맹이었다. 니나는 그렇게 믿었다. 공군 장교 양성 과정을 마친 로맹은 공중전에 투입됐다. 목표는 히틀러였다. 하지만 히틀러는 탱크를 몰고 와 당당하게 프랑스 영토를 짓밟았다. 하늘에 있던 로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얀 깃발이 올라가는 것조차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다행히 로맹은 자신만큼이나 전쟁 의지가 살아있는 조국 프랑스 땅의 숨결을 기억하는 이를 만날 수 있었다. 그의 이름은 샤를 드골이었다. 로맹이 일찍이 수많은 이름을 지을 때 미처 생각해내지 못한 아주 완벽한 이름을 가진 자였다. 로맹은 그의 밑으로 들어갔다. 프랑스 깃발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자유 프랑스 군의 하늘을 맡은 로맹은 다시금 히틀러를 향해 엔진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엔진을 쉬게 할 때면 언제나 글을 썼다. 아직 무대 뒤 장막에서 순서를 기다리는 내 어머니를 위해서였다. 완성까지 얼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마지막 페이지를 누구의 땅 위에서 쓰게 될지 모를 기약 없는 작품이었다. 그런 작품 위로 정기적으로 어머니의 편지가 도착했다. 꼬박꼬박 주에 한 통씩 왔어요. 로맹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편지가 와 닿았다. 그것은 어쩌면 기적, 프랑스 땅을 되찾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편지에는 어머니의 숨결이 담겨 있었다. 로맹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답장을 쓰는 대신 작품을 완성해 나갔다. 한 페이지가 문장으로 가득 채워질 때면 자유 프랑스군의 전투기도 그만큼 프랑스 영공에 가까워졌다. 전투에 패배하거나 글이 써지지 않을 때 로맹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뒤 낡은 의자에 앉아 있는 니나를 보며 말했다. 엄마는 위대한 예술가가 될 거예요. 엄마의 작품이 세계 여러 나라 말로 번역될 거예요. 엄마 대신 사는 거죠. 엄마의 꿈을 대신 이루는 아들인 겁니다. 그것은 다짐이었다. 지금 품속에 있는 원고를 작품으로 완성해내겠다는 로맹의 다짐. 하지만 니나의 지팡이는 원고가 아닌 로맹의 가슴을 향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넌 글을 쓰고 있지 않잖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길 바라는 거니? 니나의 말대로였다. 원고는 책상이 아닌 로맹의 품에 있을 뿐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다짐을 지키지 못할 게 분명했다. 로맹은 지금 참전 중이고 자신은 몹시 지쳐있다고 변명을 해보았지만 니나의 지팡이는 흔들림 없이 자신을 가리키고 있었다. 로맹은 그제야 변명을 멈추고 품에서 원고를 꺼냈다. 아직은 새벽이었다. 아침이 찾아와 적의 상공을 누빌 때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었다. 로맹은 글을 썼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전장에 있을 때조차도 영호는 어머니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늘 어머니가 그가 꿈을 이루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그를 전진하게 해주셨죠. 유럽의 교육은 전쟁 속에 완성되었다. 완성의 기쁨을 제일 먼저 알릴 것은 당연히 니나가 있는 니스였다. 편지 대신 전보를 보낸 로맹은 출판사에 원고를 보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지난 시간 몇 번이나 원고를 봉투에 넣었는지 로맹은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이 봉투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다. 제법 유명해졌을.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 역시 예술가로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낼 그 순간에 그것은 적기
세대를 격추한 것만큼이나 짜릿한 상상이었다. 로맹은 그날 하늘에 올라서 적의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그리고 그의 원고 봉투는 짧은 전보로 돌아왔다. 프랑스어로 쓰인 그 책은 영국에서 먼저 알아보았다. 나라가 어딘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신의 작품을 펴낼 수 있는 곳이라면 언어 따윈 상관없었다. 그렇게 유럽의 교육은 프랑스어가 아닌 영어로 먼저 출간되었다. 네, 이 유럽의 교육이 로맹가리의 초기 작품이죠. 부지런한 로맹의 전투기 역시 어느덧 프랑스 상공에 다다르고 있었다. 이윽고 그의 전투기가 활주로에 도착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자 로맹의 발은 프랑스 땅을 디뎠다. 로맹의 양 옆으로 삼색기가 무수히 흔들렸고 동료들이 줄지어 로맹을 따라 걸었다. 이제 개선문이었다. 그 앞에는 샤를 드골 장군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훈장이었다. 누군가의 가슴에 달아줄 위대한 훈장. 로맹은 샤를 드골 장군이 자신의 바로 앞으로 걸어올 때까지도 예상하지 못했다.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다. 유럽의 교육을 세상에 펼쳐내고 프랑스를 되찾고 동경하는 이름을 가진 이에게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는 이 모든 상황이 꿈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고 느꼈다. 샤를 드골 장군의 손에서 로맹의 가슴으로 훈장이 건네지자 마치 무대 조명이 나간 듯 캄캄한 어둠이 로맹을 집어삼켰다. 푸른빛이 도는 그 어둠 사이로 날카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키가 반절이나 작아진 로맹은 이불을 둘러쓰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을 피하려고 한껏 이불을 끌어올렸을 때 문 앞에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다. 어머니였다. 로맹은 잠긴 목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려고 했지만 차가운 바람을 맞고자 금세 문을 닫고 나가버린 어머니는 로맹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자신을 위해 새벽바람을 맞고 나서는 어머니의 모습을 뒤로 한 채 로맹은 다시 잠들었다. 잠에서 깨자 출판사에서 인터뷰를 요청하는 전보가 도착해 있었다. 아직 갈아입지 못한 제복의 가슴에는 여전히 레지옹 도네르 훈장이 달려 있었다. 마침 다행이었다. 이대로 어머니를 만나러 가면 될 일이었다. 유럽의 교육 한 권과 프랑스의 제복 그리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까지 어머니와 했던 새벽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져 있었다. 로맹은 서둘러 니스로 향했다. 진실은 누구에게나 잔혹한 법이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탯줄이 아직 기능하고 있음에도 진실은 잔혹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기다리고 있을 병원에 도착한 로맹은 어머니가 있는 곳치고는 너무나 고요한 공기에 의아한 마음이 들었다. 어머니의 시간과 존재는 언제나 춤추듯 격렬했다. 늘 그랬어요. 연기적이었죠. 모든 것이 과장되고 그런 그녀의 보금자리가 이렇게 고요하다니 로맹은 믿을 수 없었다. 곧 다가올 진실에 비하면 믿지 못할 것도 없었지만 니나는 이것을 남기셨어요. 어머니를 돌보던 의사는 그녀의 병실 대신 낡은 공책 몇 권을 먼저 전했다. 로맹은 자신의 상상력을 저주하며 노트를 넘겼다. 전쟁터로 떠난 직후부터 어머니가 남긴 글이었다. 모든 페이지가 마치 하루에 쓴 것처럼 다 똑같았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위한 걱정은 하지 말아라. 너는 그저 용감한 사나이가 되거라. 이제 어미와 어미의 지팡이는 필요하지 않단다. 너의 튼튼한 두 발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
그 다리로 프랑스에 굳건히 서 있으렴. 그리고 언제나 글을 써라. 아름다운 책을 쓰도록 해. 넌 항상 예술가니까 말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용감해야 한다. 언제나 용감해야 한다. 문장 하나하나 아들인 자신을 향한 염려와 격려, 그리고 믿음으로 가득했다. 로맹은 반문해 보았다. 자신은 스스로의 두 발로 충분한가? 이별을 맞을 용기가 있는가? 나의 예술은 어머니를 사치스러울 정도로 화려하고 완벽한 무대에 올려주었는가? 질문을 할 때마다 코끝이 시려왔다. 무엇 하나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어머니가 저토록 확신에 찬 믿음을 주었는데도 로맹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없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옛날 새벽의 시간을 떠올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그렇게 로맹 가리는 홀로 남았고, 홀로 남아 어머니와의 새벽의 약속을 차례차례 모두 다 이루어내죠. 어머니가 편지를 미리 다 써두고 대신 발송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거의 한 3년여 기간 동안 주에 한 통씩 자기가 미리 써놓은 편지를 군에 있는 아들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해뒀던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것은 어머니의 충만한 사랑 때문입니다. 코카드 묘지 로맹은 니나가 잠든 그곳으로 향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색을 지닌 백합도 함께였다. 빅토르 위고가 될 거야. 프랑스 대사가 될 거야. 위대한 장군이 될 테고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받을 거야. 어머니의 거친 기대와 희망은 로맹에게 연결된 사랑의 탯줄이었다. 그것이 로맹을 살게 했다. 그것이 로맹을 프랑스인으로, 저 폴란드 러시아의 유태인이 아니라 프랑스인으로, 전쟁의 승리자로, 위대한 예술가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 그녀 앞에 로맹이 이룬 모든 영광은 게으른 지각생이었다. 앞으로 얻게 될 모든 작품과 제복 역시 마찬가지였다. 로맹은 그녀의 무덤 앞에 책과 훈장 그리고 백합을 놓았다. 모든 영광을 그곳에 놓고 나자 로맹은 소년이 되었다. 한심할 정도로 작아진 모습의 로맹은 어머니의 곁에 누웠다. 두 사람의 얼굴에 쏟아진 햇살은 이제야 아침을 가리키고 있었다. 겨우 아침이었다. 약속을 지킬 시간은 아직 충분했다. 로맹은 마지막으로 게으름을 피우기로 했다. 로맹은 조금 더 어머니 곁에 누워 있기로 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오늘 최동민 작가가 편집한 버전으로 낭독해 드렸어요. 작가를 짓다 라는 책 속에 수록되어 있는 한 챕터였습니다. 이 로맹 가리의 새벽의 약속 꼭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의치 않으시면 영화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날들 보내고 계시다가 또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셸이었습니다.